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반시설 연동제 좀 보면 되겠죠. 페이지 지금 16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국계법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건 따로 목차는 적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걸 이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개발행위가 일정한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 개발행위에 따라서 당연히 그 지역에 있던 기반시설은 부족해집니다. 그럼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가 기반시설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게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곳을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곤란한 곳을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죠.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입니다. 이렇게 너무 빽빽하게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기반시설을 확충하기가 곤란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높은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권장해야 될까요? 개발행위를 억제해야 될까요? 그렇죠.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행위 제한을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강화하죠. 규제를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이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자, 저 번째인데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싹 다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정하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하죠? 네, 특광시군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배우는 것들은 싹 다 이 사람이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자, 그 다음에 어디에 하냐면 여기는 개발 밀도가 높은 곳이죠. 그래서 용도지역 중에 개발 밀도 높은 데 어디죠? 세 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개발 밀도가 높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이.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인데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따로 뭐 허가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승인받고 허가받고 아니고 그냥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고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요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보죠. 책을 167페이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하죠?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 나오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네,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고 어디에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거기 지정할 수 있다도 체크를 해놓죠.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은 임의적 지정이죠. 그 다음에 지정의 효과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이제 가로 안에 나와 있죠.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이렇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법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근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지문. 이렇게. 그래서 50%가 나오면은 용적률이랑 같이 나오든지 아니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같이 나오면 50%를 빼든지 이렇게. 그 다음 지정 절차는 이거 써도 되겠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호시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이 특광시군이니까 심의는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나면 고시를 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의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이. 그래서 상세 기준들을 보면은 자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지역들이 나올 건데 여기 지정 대상 지역에 나오는 숫자는 20% 아니면 2년입니다. 둘 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어떤 지역이죠?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서 기읍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도로가 부족한 지역이죠. 니은에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숫자 나오면 20% 아니면 2년 그래서 이것도 도로가 부족한 지역. 그 다음에 디귿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여기는 수도가 부족한 지역.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하수도가 부족한 지역.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학교가 부족한 지역이죠. 숫자는 2년 아니면 20% 이렇게. 다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강화되죠. 그러니까 규제를 가하는 거니까 항상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 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그 다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서 용적률은 무조건 50%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거기 용적률 강화 범위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위 1의 규정에 따른 규정된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할 것. 이렇게 최대 50%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얼마마다 검토하죠? 주기적으로. 보통 검토가 재검토는 5년마다 있었는데 여기는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이렇게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정 대상 지역에 나오는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2년, 20% 부족, 곤란 요 정도 말고는 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죠. 그리고 용적률 최대 50%까지 강화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험은 주로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면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부족해진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행위를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예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는 곳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게 해주는 거죠. 대신에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킵니다. 누구한테 부담시킬까요?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 때문에 부족해진 기반시설이니까 그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이 설치 계획은 1년 내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데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합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그 다음 이 비용을 부과를 하는데 비용을 부과하는 시기가 있고 납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부과하는 시기는 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하는 시기는 건물을 쓰기 전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논점은 여기도 마찬가지 위랑 똑같이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지,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세 번째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 네 번째는 절차입니다. 지정하는 절차. 이렇게. 자, 이거 누가 지정할까요? 네, 마찬가지 똑같이 특, 광, 시, 군이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특광시군이 수립을 합니다. 지정하는 것도 특광시군이, 설치계획 수립하는 것도 특광시군이. 그 다음에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게 해주죠.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에다가 지정을 해서 돈 내라고 하면 돈 내. 네. 여기는 아예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곳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는 해. 대신에 돈 내. 돈 내고 해. 다른 데서는 그냥 개발행위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돈을 내고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고.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규제를 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예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는 곳이고, 여기는 개발행위를 하되 대신에 돈 내고 해.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정 대상 지역은. 그러면 행위 제한은 강화가 돼야 될까요? 완화가 돼야 될까요? 완화되는 지역에다가 지적을 해서 돈 내. 이렇게 규제를 가하는 건 맞지만 지정 대상 지역은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 해제되는 곳, 이런 데다가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국장이. 그 다음에 절차는 똑같이 합니다.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고시하는 것 똑같은데 이 심의 전에 뭐 하죠? 주민의 의견 청취. 그게 차이죠.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을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게 들어가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상세한 내용들은 책을 보면서 보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거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무슨 말이냐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는 곤란한 지역이고 하나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죠. 아예 출발점부터가 다른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의 지역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개발 행위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지정하죠? 특, 광, 시, 군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것.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광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러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원칙은 지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박스가 있죠. 이러한 지역들은 하여야 한다는데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공법에서 필요하면 다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여기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 이런데. 그래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역시 완화되는 지역, 이니까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바로 기읍 보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이렇게 개발행위가 유독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테고, 여기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은 돈 내고 해.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 유독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테고 여기서 개발행위 할 때는 돈 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2년 아니면 20%,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요거 써두면 되겠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뒤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마찬가지 특광시군이 수립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 줍니다. 관리계획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니까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3번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 내용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 계획,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위 1, 2에도 불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용기. 거기 기반시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구실로부터 얼마죠?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이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이.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지정합니다. 다만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찌끔 이렇게 일어나면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 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지정이 되면 이거 규제가 하는 겁니다. 돈 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규제니까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이렇게.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자, 모든 개발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세 번째 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이렇게.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은 새롭게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게 아니니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용지 환산 개수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밑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문제죠. 이게. 근데 일단은 넘겨두시고 제가 다음에 같은 숫자들끼리 좀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0.7인데 뭐 위에 제일 높은 게 뭐 위락시설이 2.1이고 관광휴게시설은 1.99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꽤나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다음에 똑같은 것들끼리 좀 묶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및 체납 처분 나오죠. 자, 납부 의무는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를 합니다.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절차 및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에 관한 환급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조문 돼가지고 나오는데 건축 행위를 위탁 또는 지위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위탁이나 도급을 할 때 위탁이나 도급. 자, 위탁이나 도급을 하면은 실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수탁자나 수급인이 행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행위가 완료되고 나면은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죠? 위탁한 사람이나 도급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게 1번. 건축 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이렇게. 두 번째.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그 건축 행위를 하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납부기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받은 날로부터 얼마? 2개월 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부과. 해서 부과 시기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을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그래서 납부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하는 시기는 일단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비용을 부과를 하죠. 그러면은 부과받고 나서 납부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내면 뭐 강제 징수한다라는 거고, 환급 의무라는 게 있죠.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한 자가 사용 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밑줄, 추가 설치. 내용이 좀 많이 없는데,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밑줄하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환급인데 뭐 이런 것들 상세하게까지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단어는 안 나와 있는데 없는 것들까지 좀 설명을 하면은 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나서 기반시설을 내가 추가 설치하는 거죠. 추가 설치한 경우에는 요 납부한 금액에서 그만큼을 환급해 줍니다. 근데 납부하기 전에 내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 내면 되는 사람인데 납부를 하기 전에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를 한 거죠.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낸 거죠. 그럴 때는 요만큼 깎아줍니다. 감면을 해줍니다. 이럴 때는 감면. 기반시설 직접 설치했을 때는 감면해주고, 납부를 하고 나서 추가 설치했을 때는 환급해줍니다. 이렇게. 원래 지금 감면 사유가 안 나와 있는데 환급 사유만 나와 있지만 추가 설치했을 때는 환급, 그 다음에 비용을 내기 전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감면해 줍니다. 그만큼 부과할 때. 그 다음에 가로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되는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요걸 물납이라고 하는데 인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라고 나오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우수는 납부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서 1년의 범위에서 밑줄에 넣죠.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사유들은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연기를 1년 동안 해주거나 2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 연기 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광시군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 서면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게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해주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 그럼 요거 말고 하나 더 있긴 한데 책에 없으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납부의 독촉 이런 건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사용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의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정이랑 섞이지 않게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 의무,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의 용도로만 쓰는 거 아니고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용지 확보 비용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포함된다. 그게 시험에 나왔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만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뭐냐면 가로 안에 잔해액이 생기는 경우 밑줄하죠. N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거기 밑줄,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죠. 그러면 이거 환급해 줍니까? 아니죠. 환급하는 거 아까 뭐였죠? 추가 설치했을 때. 납부하고 나서 추가 설치하면 환급해 주지만 잔액이 생겼다라고 해서 환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잔액이 생기면 자, 이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다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잔액이 생기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환급해주는 건 추가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부가의전 고지심사라는 게 있긴 한데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 부가하기 30일 전까지 미리 사전에 알려줍니다. 사전 고지를 합니다. 사전에 네가 돈을 이 정도 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30일 전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부가 고지를 받고 나서 15일 내에 고지전 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5일 내에. 그러면은 부가를 하기 전에 30일 전에 고지를 해주면은 내가 고지전 심사 청구를 하는 거죠. 이 비용이 너무 부당하다. 그러면은 이 청구를 받고 나서 또 15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제도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온 적도 없고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게 나온다면. 그래서 미리 30일 전에 알려주고 내가 고지서 받고 나서 이게 비용이 너무 크다 라고 하면은 15일 내에 고지전 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문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국계법이죠. 자, 보면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해진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곤란한 지역이 나뉘는데, 곤란한 지역이 지정하는 게 뭐죠? 개발밀도관리구역. 그 다음에 가능한 지역이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그 다음에 곤란한 지역이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높은 개발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강화하죠. 그 강화하는 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만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정하는지 나오죠. 특, 광, 시, 군이 어디에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다가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이. 그래서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이 숫자는 2년 20% 안에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어떤 지역이죠? 곤란한 지역에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절차는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게 해주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 누가 지정하죠? 특, 광, 시, 군이 어디에다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 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등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런데, 그 다음에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할 때 최소 면적이 10만 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보면 되죠. 171페이지 맨 밑에. 171페이지 맨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이거 규제를 가하는 거니까 경계선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지정하는 절차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비용은 모든 개발행위가 아니라 요것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부과하는 시기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그 다음에 납부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돈을 내야 되죠. 우리 책에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이 없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로 나오면은 그때 기까지 문제 풀면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칙에 좀 가보죠.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서. 저 뒤쪽에 226페이지. 226페이지. 이건 좀 하죠. 하나만 하면은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우리 노트 정리를 해 놓으셔도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7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및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이렇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렇게 7가지가 시험에 3번이나 나왔는데 시험에 책에 안 써놓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시험에 2번 나왔던 게 학교 중에 대학교는 제외됩니다. 내가 하는 개발 행위로 인해서 이 지역에 뭐 대학교가 부족해진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이렇게 7가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렇게 7가지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2번 나왔던 게 이거 대학교는 제외된다 라는 게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녹지랑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 이렇게. 아까 사전 고지, 고지전 심사 청구 이런 건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6페이지 시범도시. 이거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다음 중 국계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해가지고 보기에 1번 시범도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게 보칙에 있다 보니까 수업을 거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다음 중 국계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막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범도시라는 건데 그 세종시에 만드는 스마트시티 같은 게 대표적인 시범도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국장은 이렇게 돼 있죠.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지정하면은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할 때는 국장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근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막 요청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뭐 너무 없는데 지정은 국장이 한다. 시범도시라는 게 있다라는 것 정도가 시험에 이때까지 숙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장이 지정을 하고,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자문을 거쳐서 뭐 요청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다음에 뭐 문제가 나온다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아직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으니까 이건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 요거는 우리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할 때 했죠.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230페이지 거기 4번에 보면 청문이라고 나와 있죠. 30일에 시험에 나와서 뭐 한동안은 또 안 나올 텐데 이건 자주 그래도 출제가 됩니다. 청문 사유는.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청문 사유가 시험에 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뭔가 어떤 권리를 줬다가 뺐을 때, 뺏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뭔가 취소하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그 다음에 그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했다가, 그러니까 권한을 줬다가 뺏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할 말 해봐. 요거 청문입니다. 청문.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유를.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이렇게 3가지 사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 235페이지. 다른 것들 제가 넘어가는 건 안 보셔도 됩니다. 행정형벌이라는 게 나오죠. 벌칙인데 3년에 3천, 2년에 2천, 1년에 1천, 과태료 1,000만 원, 500만 원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센 거 보고 가죠. 제일 센 거. 3년에 3천만. 그래서 3년에 3천만 보면 1번 법 56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해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하거나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을 때 에는 벌칙이 3년에 3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56조 1항 2항 이게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면 벌칙이 3년에 3천. 그 다음에 2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81조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배웠었는데 자,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나오면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 그냥 노트로 찾아보세요. 노트로 용도구역에 가면 있죠. 용도구역 9페이지 노트의 9페이지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 제한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놨죠. 그렇죠. 도시, 군, 계획사업이랑 비도시군 계획사업 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원칙은 안 되죠.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는 첫 번째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세 번째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하죠. 근데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일부 행위에 한해서 뭐 받고? 이거 허가받는 거. 이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를 허가 안 받고 했을 때 N은 벌칙이 3년에 3천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받고 해야 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했을 때 N은 허가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게 벌칙이 3년에 3천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그 동그라미 2번에 적혀있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뭐 다음에 해당 행위를 한 자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를 허가 안 받고 했을 때가 벌칙이 3년에 3천. 그러니까 둘 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규정이죠. 이게 벌칙이 3년에 3천입니다. 이렇게 국계법은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까지. 그래서 벌칙이라든지 나머지 제가 안 본 거, 보칙에서 안 본 것들은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죠. 그래서 도시, 군, 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개발법.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시설사업이랑 지금 할 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역시 계획을 맨 먼저 만들겠죠. 도시개발 사업 할 때도. 도시개발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뭐죠? 개발 계획. 뭐든 나눠드린 걸 뭐 좀 보십시오. 아무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죠. 사업을 어디서 할지. 그 다음에 어디서 할지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 지정. 누가 할지를 정하고 나서 이 시행자가 뭘 만들죠?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뭐 받아야 되죠? 인가받고 그 다음에 고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하나는 한지 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죠. 그러면 역시 준공검사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 준공검사 이후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이게 개발법의 목차이자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죠. 이렇게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개발계획인데 자, 그 전에 책을 좀 보면은
244, 뭐 목적, 연협, 뭐 이런 것들 용어의 정의 따로 볼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먼저 나오죠. 근데 저는 개발계획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 페이지가 25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259. 자,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 개발계획에 나오는 내용들이 첫 번째, 개발계획을 언제 수립하는지, 수립하는 시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개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세 번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효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개발계획은 이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개발계획보다 상위계획에. 자, 근데 이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건 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있는 시설사업은 관리계획 내용 중에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사업, 즉 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들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해야 됩니다. 관리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 안에다가 주거 기능만 딸랑 넣으니까 여기가 베드타운화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밤에 와서 잠만 자고 낮이 되면 다 출근해가지고 휑해지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여기에다가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생산,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얘는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 누가 만들까요? 그렇죠? 지정권자. 이제 개발법 왔으니까 누가 합니까 하면 싹 다 이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가. 그 다음에 당연히 기준은,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는 시기인데, 첫 번째로 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 한번 읽어보면 수립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259페이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이라고 되어 있죠. 하려면. 그러니까 하려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석하기로 우리는 지정하기 전에, 하려면이니까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실제로 나가보면은 대부분은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그냥 조문을 해석해서 그냥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한다라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순서를 아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순서를 아예 바꿔서. 그래서 원래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게 뭐였죠? 미국공.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 공모에 응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개발지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개발지역을 나눠보면은 첫 번째가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그 다음에 도시, 외의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30% 이하인 지역. 이러한 지역들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투기 우려 때문에 먼저 구역을 지정해놓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다만 여기서 어디선 제외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요게 미국공이었죠. 그래서 미개발, 국가균형발전, 공모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책을 볼까요? 그래서 가로 2번에 예외 보시면은 개발계획을 공모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사죠. 개발계획을 공모.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 그래서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이 생산녹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생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도 생산녹지 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일 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외의 지역.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개발 지역 중에 5번에, 네 번째로 쓰는 게 5번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얼마야? 30% 이하인 지역. 30%인 지역. 제가 노트에는 생산녹지 지역 옆에도 30% 이하라고 써놨죠. 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생산녹지 지역이 30% 이하일 때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4번에, 우리 책에는 4번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다만 어디는 제외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 요게 미국고.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 그 다음 개발계획의 변경인데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요청을 받아서 누구한테 요청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도 있다 정도만.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공모. 자,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죠. 이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은 왜 공모에 응할까요? 1등에서 상금 타려고? 자기가 사업 시행자 되려고 응하는 겁니다. 해서 보면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방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 안의 응모자가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밑줄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라고 나오죠. 자, 동의가 먼저 나오니까 저도 책의 순서에 따라서 요 3번 동의부터 하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언제 받는다고 했죠? 환지 방식. 자, 수용 방식으로 할 때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는 수용 보상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환지 방식일 때 동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죠? 국가 내지는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의. 해서 보면은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이죠. 수용 X.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동의를 받아야겠죠. 근데 가로 이번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3번 요건 제가 1, 2월 달에 안 했었는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에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개발계획을 지정권자한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런 것들은 따로 보실 필요가 없고 262페이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나오죠. 플러스에 그거는 조합에 가면은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조합에서 보고 다시 와가지고 읽겠습니다. 같이. 그 다음 옆에 보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데 뭐 대신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나중에 저기 실시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것들 빼고 애매한 것들 잘 모르겠다.
뭐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구 수용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은, 원형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옳은 지문입니다. 대신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거,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개발계획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거기 13번부터 16번까지 요걸 봐야 되죠. 요까지. 그래서 그 264페이지 하나 읽고 들어오죠. 264페이지 2번 예외에 보면은 위 1의 13부터 16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거기다 밑줄하는 거겠죠?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뭐였죠? 빡세다. 빡세. 예. 요 네 가지. 세 글자지만 네 가지죠. 세 글자지만 네 가지. 13번부터 16번까지 보면은 13번 도시개발구역 밖이라고 돼요. 안 아니고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14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강화권, 어업권, 양시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걸 묶어서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혹시 14번에 별표되어 있습니까? 해놓으라고 했죠. 오늘 수업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15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여기 세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16번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요 단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되죠. 그래서 빡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부 목록의 세, 그 다음에 세입자의 세, 그 다음에 단계적 거기 단 해서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들어가는 건 명칭, 위치, 면적, 사업 시행 기간, 지정 목적, 시행자, 시행 방식 그냥 다 들어갑니다. 개발사업 전체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개발사업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추상적인 내용들은 이 개발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따로 외워야 되는 건 13번부터 16번까지 요 네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해서 개발계획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요 미국공이나 빡세단 요거 단순 암기사항으로 출제를 합니다. 다음 중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하면은 이제 미국공 찾는 거죠. 다음 중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나오면은 요거 찾는 거, 빡세단 찾는 거.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수립하는 경우 물어보는지 포함시키는 경우를 물어보는지 그걸 가지고 요걸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 후 수립하는 경우는, 구역을 지정한 후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 개발계획 수립 기준 나오는데 1번 개발계획은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정 후 수립의 경우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기능조 3번 보면은 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여기에다가 주거기능만 넣는 게 아니라고 했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 거기 330만 제곱미터 이상 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이. 기준은 국장이. 그 다음에 누가 수립하는지는 저 앞에 나왔었습니다. 259페이지. 예. 259. 그래서 원칙에 보면 지정권자라고 강조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정권자가 수립한다는 거. 그래서 개발법. 지금부터 개발법 끝날 때까지 싹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개발계획은 수립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미국공. 그래서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그 다음에 생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도 생산녹지 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일 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 이런 데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다 들어가는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이거에 빡세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억이 안 나시면 책을 보십시오. 거기 263페이지 13번부터 보시면 되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그 다음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귀찮으신 분들은 노트를 보셔도 되겠죠. 제가 그거 따로 이제 찾아보지 마시라고 거기다가 두 문자만 써놓은 게 아니라 내용도 다 써놨죠. 이렇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제가. 두 문자만 써놓으려고 하다가 그냥 다 써놨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동의는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동의 받습니까? 환지 방식일 때 동의 받습니까? 환지 방식일 때. 그 다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죠. 다만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죠?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동의자 수 선정 방법은 조금 이따가 조합 보고 같이 볼 겁니다. 같이. 그 다음 뭐 아까 했던 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조합으로서 조합 총회를 개최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개발계획을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 안에 주거기능만 넣는 게 아니라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고 수립의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이. 요까지가 개발계획. 조금 쉬었다가 구역 지정 보도록 하겠습니다.